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1세기 미학의 동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편의 강의를 엽니다. 재생 목록에 가시면 이미 미학 강좌가 60개 이상 있고요. 개별 철학자들 강좌에서도 따로 미학 강의를 다루었는데, 오늘은 20세기 중후반과 지금까지 21세기까지의 미학의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가는지, 여기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그죠? 미학하면은 에스테틱 하면은 당연히 서구 철학에서 조르주 아감벤을 떠올리죠, 그죠? 그런데 마리오 페르니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피에트로 몬타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페르니올라와 몬타니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세 명 다 이탈리아계 미학 철학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날 프랑스의 바르바라 포름이라고 하는 미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랑시에르는 다 알지만은 이 포르미는 또 잘 몰라, 사람들, 그죠? 이런 대가들의 어떤 사유를 집약해 보면 오늘날 미학의 동향은 예술의 본질을 따지고 미의 어떤 그 감각적 특징을 따지고 형상을 따지고 그 형상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질교와 형상의 구분이 뭔지,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물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만은 오늘날 미학은 이렇게 나가지 않아. 이건 아마 니체 이후로, 그죠, 달라진 거라고 할 수가 있어. 니체는 이미 자기의 초기 작품인 비극의 탄생에서 예술은 삶이라 그러잖아, 그죠? 예술은 우리의 삶인 거야. 요 주제가 오늘의 미학의 동향으로까지 흘러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건 후기 푸꼬에게서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조르주 아감벤, 랑시에르, 포르미, 몬타니, 이런 모든 예도가 언급했던 모든 21세기까지 통용되는 미학자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페르니올라는 자신의 현대 미학이라는 작품에서, 그죠, 오늘날의 미학은 이제 철학의 주변부에 위치한 게 아니라 철학의 존재론을 지배하는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과 연결되고 삶 자체가 미학이며 철학적 존재론 자체가 미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에서, 그죠, 실천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 예도가 이미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도. 테오리아와 그 다음에 이거는 이론으로 번역되는데 이론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다음에 포이에시스, 프락시스, 이 세 개를 나누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첫 번째 테오리아의 가장 높은 어떤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그러한 것으로 두었는데, 이것은 관조예요. 관조하고 또한 인식론적이라기보다는 삶을 관조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론은 이 테오리아로부터 나온 거잖아, 그죠? 영어의 theory, 독일어의 테오리,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런 이론이 아니야, 이거는 삶에 움직이는 생명력과 관계된 그러한 관조야. 그런데 포이에시스는 제작과 노동에만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객체인 대상의 어떤 진료를 갖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노동을 통하여 변형시키는 그런 것과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를 변형시키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 그 점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프락시스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하죠. 그죠? 이것은 삶의 지혜와 관계된 거고, 삶의 어떤 그 주체를 변형시키는, 그래서 단지 어떤 진료를 갖고 수공업 제품을 만드는, 거기에 제한되는 포이에시스가 아니라, 이게 생산과도 관계되어 있죠. 그죠? 테크네란 개념이 여기에서 나타나잖아. 그런데 프락시스는 삶의 실천적 지혜와 관계돼. 프로네시스와 관계돼. 물론 이것은 관조와도 연결이 돼. 칸트는 테오리아보다는 어떻게 보면 프락시스를 강조했고, 헤겔은 테오리아와 프락시스를 포이에시스로 매개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나갔죠. 그래서 정신현상학에서 노동이 매우 중요해지잖아. 그러니까 이 포이에시스를 통하여 테오리아와 그 다음에 프락시스를 연결시켰던 그런 변증법을 주창했죠.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전통적인 어떤 그 프락시스의 개념, 어떻게 보면 예술은 포이에시스랑 더 관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삶의 실천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한 한나 아렌트가 나누었던 폴리스와 오이코스를 나누잖아. 그러니까 오이코스는 어떤 육체의 생물학적 동물성에만 제한되는 거고, 폴리스는 활동적 삶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은 이 폴리스 쪽에 더 활동적 삶에 더 관계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근대로 오면서 이 폴리스에는 노동하는 육체만이 남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런 한나 아렌트의 구분을 갖고 오늘날의 생명, 과학, 기술, 문명, 거기에서 미학적 개념을 끌어내는 게 몬타니예요. 아주 독특한 미학을 이야기하는데, 이 몬타니에게는 생명 정치가 과학, 기술, 문명에서 어떻게 미학적인 것과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뤄. 그런데 이 미학적인 것, 감각적인 것은 사실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도 보면은 이게 2차적인 거잖아. 그죠? 그런데 니체 이후로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레즈도 시뮬라시옹을 이야기하고,
시뮬라크를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그것이 더 중요한 인간의 삶의 주제가 된 거야. 그죠? 그렇다면 미학은 이미 중요한 주제로서 철학에서 나타난 거예요.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발터 베냐민이 과학기술의 어떤 그 복제 가능성 안에서의 예술 작품, 거기에서도 예술의 정치화, 그 다음에 미학을 독특한 전체주의와 연결시키면서, 그죠? 이 복제 가능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예술을 정치와 관계시켜. 근데 오늘날의 성향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특히 랑시에르는 감각적인 것의 분할 뿐만 아니라 그의 다양한 미학 작품에서 정치적인 것이 곧 미학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 정치론하고 같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네 삶의 존재론을 지배하는 게 바로 감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그죠? 오늘날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미지는 거의 오늘날 21세기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거예요. 이미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이 없어. 이 핸드폰만 갖고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 그죠? 키자말자 이미지. 영화를 보고 유튜브로 모든 강의를 듣고 그런 시대잖아 지금.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인 것, 이게 함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후기 미셸 푸코한테도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미셸 푸코는 특히 성의 역사 4권, 그죠? 특히 앞에 3권이 중요해요. 지식의 의지, 쾌락의 활용, 자기 배려, 그죠? 거기뿐만 아니라 또 꼴레주 드 프랑스 강의에서 후기 푸코죠, 그죠? 에스테틱 드 레그지스탕스, 실존의 미학이란 개념을 사용해요. 여기에서 실존, 레그지스탕스, 에그지스탕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실존주의의 실존이 아니에요. 얘도가 언젠가 따로 강의를 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이 실존은 그리스어의 비오야. 그러니까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적으로 보면 삶은 예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삶, 생명의 정치학의 미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 미셸 푸코한테 중요한 거는 주체 개념이야. 이 시제라고 하는 게 다시 살아나는데 이 주체로는 이 실존의 미학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가 함께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실존주의자들이 썼던 실존이라기보다는 그냥 생명인 거예요. 인간의 삶, 인간의 생명이 가 있는 곳, 그리고 이 우주의 전체적인 모든 생명체들이 가 있는 거기에서 자기의 테크놀로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권력은 언제나 부부와 흔은 언제나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인간 실존에 깊이 개입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이러한 힘의 개입을 빼버리면 그냥 혼자 살면은 가능한 거예요. 공동체가 있고 사회가 형성되고, 근현대 사회 문화가 과학 기술과 함께 발전. 거기에서 정치 역시도 그죠. 이러한 권력을 갖고 인간의 삶에 깊이 개입된 거야. 여기에서 주체는 어떻게 형성되고 거기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후기 미셸 푸코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의 역사도 주제가 성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의 일상의 다양한 주제들을 전부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 전반에 걸친 미학적인 것, 그것은 곧 권력의 침투와 더불어서 정치적인 것과 함께 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복잡한 관계망 안에서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통해 자기가 형성되면서 이 주체가 또한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미학은 뭐예요? 단지 철학에서의 예술론, 미의 본질, 아름다운 것, 미를 인식하는 것, 여기에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미셸 푸코부터. 그런데 이미 니체부터 그죠. 이러한 삶의 미학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주제였던 거예요. 이러한 삶은 어떻게 보면 니체 이후에 그죠. 딜타이를 통하여 드러났고, 딜타이 이후에 하이데거를 통하여 또한 강력하게 중요한 주제로서 나타나잖아. 하이데거는 언어와 더불어서 시를 해석하는, 존재의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또한 고흐의 작품의 해석을 통한 그러한 미학으로 나갔지만은, 미셸 푸코는 철저히 정치적인 것과 미학적인 것, 이것은 또한 윤리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은 윤리적인 것과 뗄 수 없어. 이건 이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그랬어요. 인간의 삶의 윤리적인 것, 이게 곧 미학적인 것이요, 이 윤리적인 것은 정치적인. 그러니까 미학이 중심이 돼서 이러한 정치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을 연결하는, 인간의 삶과 감각적인 것과 철학적인 지성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존재론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페르니오 올라는 자신의 현대 미학에서 지금은 미학의 시대라고 그래요. 푸코만 그래요. 랑시에르 역시도 그죠. 이러한 정치적인 것과 미학적인 것, 예술과 정치를 자기 철학의 주제로 삼고 2000년 때부터 활발한 작품들을 써내잖아, 그죠? 그리고 프랑스의 미학자 포르미 역시도 일상의 미학을 이야기. 그러니까 미학은 어떤 철학에서의 미를 다루는 영역으로부터 점점 풀려나서 그죠? 이제는 철학의 존재론 중심부를 관통하는 주제가 된 거예요. 니체가 아폴론의 세계에 질서를 잡는 지성의 세계에다가 디오니소스를 끌고 오면서 그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술이요,
그 예술 자체는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 응? 모든 것은 다 해석이요. 우리는 관점주의적으로 본다 그러잖아. 이미 미학적인 어떤 존재론 위에서 그의 철학적 인식론을 펼치는 게 니체야, 그죠? 그래서 그러한 미학에 대한 강력한 파토스를 갖고 지금까지의 철학의 전통, 아폴론적인 것의 질서를 해체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미학이다. 레벤 이스트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이 명제는 이미 니체 시대부터, 니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세기부터, 그죠? 니체로부터 예술의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은 오늘날 분할됩니다. 이미지 역시도 감각적인 것을 통하여 훈련되는데, 우리의 감각은 우리의 주체가 생산하는 것 같지만 아니, 과학기술적인 어떤 그러한 생명공학, 과 연결된 거죠. 그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특정 이미지를 그런 방식으로 보도록, 그죠? 우리는 강요당해,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랑시에르뿐만 아니라 몬타니, 이런 미학자들 역시도 여기서 이데올로기 비평을 보는 거예요. 조르주 아감벤도 그래요. 그러니까 푸코가 자기의 실존의 미학에서 실존의 개념을 보다 더 존재론적으로 넓은 비오, 생명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처럼, 오늘날 미학은 단순히 철학의 변방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철학의 중심부로 들어와 있다라. 일상의 다양한 문화의 경험, 그죠? 우리가 그냥 산책하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이미 미학적 행위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박물관에 가서 고대의 어떤 그러한 유물로부터 지금까지의 다양한 역사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위대한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을 보러 전시회에 가는 것, 그 행위만이 미학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 우리의 파토스, 우리의 감각적인 것, 우리의 본능적인 것, 우리의 무의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미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미학인 거예요. 그래서 후기 푸코의 실존의 미학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삶의 미학으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문제들이 감각적인 것에 분할과 관계된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철학 역시도 이제는 미학을, 그죠? 따로 분과로 나누어서 특정 영역에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학을 이야기하면서 철학 자체의 사유를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철학의 존재론 자체가 미학이요, 우리의 인간의 삶이요, 그리고 인간의 삶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와 비생명체, 무기물까지, 그죠?
존재 양식 자체가 미학적 구성인 거예요. 그죠? 이것이 현대에는 과학 기술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훈련시키고 형성해 나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몬타니는 이러한 과학기술 문명에서 테크놀로지라는 이 개념을 고대의 그리스에서 사용했던 테크닉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서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기술 문명에서 단절된 감각적인 것의 훈련, 이런 것들은 랑시에르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미학의 동향이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응? 거기서 인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한나 아렌트적으로 오이코스로 제한되어 있는 인간의 동물성이 폴리스로 나가서, 그죠? 삶의 활동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것으로 테크네의 자리를 회복시켜야 되나?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어떤 호흡까지도 지배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단지 기술적인 것으로 단절시키고 황폐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네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회복시켜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이미지로 점철된 21세기 사람들이, 그죠? 넷플릭스를 통하여 영화를 보고 이미지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 매체를 통하여도 그렇고, 희왕찬란한 도시의 어떤 구성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광고 이미지를 통하여서도 훈련되고, 그죠? 그래서 현대인만큼 이미지에 도취된 그러한 차들이 없는 거야. 생명 정치가 오늘날만큼 어떻게 보면 풍성하게 작동하는 시대가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이 과연 활동하는 삶으로서, 그죠? 노동하는 동물성에 제한되지 않고 활동하는 인간으로서, 폴리스의 그러한 고대 그리스인들이 느꼈던 온전한 삶의 공간으로서 우리의 공간을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되어 있지만 현실은 뭔가가 황폐화돼. 그래서 공허함을 더 느끼는 그러한 것으로 감각이 분할되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 주체가 어떻게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자기를 형성해 갈 수 있는지, 주체적으로 형성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형성해 갈 수 있는지, 거기에 정치적인 것에 전략을 봐야 되지만은 우리 역시도 정치에 참여를 통하여 이러한 공동체의 감각적인 것을 다시 재분배해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비평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철학을 통하여. 그래서 미학은 오늘날 철학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21세기의 인간에게 지성 못지않게 감각적인 것이 중요해요. 그죠? 니체 이후로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아폴론적인 것을 압도할 때가 많잖아. 그것이 무의식을 통하여 정신분석을 통하여 확정됨으로써 그죠. 이러한 감각적인 것은 오늘날 뗄 수 없는 중요성을 얻게 됐어. 그래서 후기 푸코에게서 미학, 실존의 미학은 신체 미학으로 가. 이게 성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야. 응? 꼭 이 신체라고 하는 거. 응? 이것은 우리가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실천적으로 우리의 신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감각적인 것을 분할하는 데에 핵심적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체 미학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감각적인 것 자체. 그러니까 그리스의 어원에서 그 미학의 아이스테시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하여 예도가 미학의 어원이란 제목으로 이미 미학 강좌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으시면 미학의 어원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나올 거예요. 그걸 꼭 참조하시고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 자체가 이미 육체적인 거예요. 우리의 몸, 이 세계의 모든 진료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그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그걸 플라톤은 2차적인 것으로 놓았지만은 그 복사가 진짜인 거예요. 시뮬라시옹이 진짜요, 시뮬라크르가 진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니체가 신죽음을 통하여 플라톤의 위의 세계를 없애버렸잖아. 지평선을 없애고 난 뒤에 이제 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삶이요, 움직이는 거예요. 약동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요. 그것은 육체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그는 이때부터 이미 몸 철학은 매우 중요해진 거예요. 그죠? 이미 예도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것과 합쳐지면서 몸 미학으로 가게 되는데, 이 신체 미학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프락시스의 신체도 되지만은 우리가 감각할 때에 느끼는, 그리고 무의식적인 것과 가장 가까이에 닿아 있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는 메를로 뽕띠는 이 신체를 하이데거의 세계의 존재에서 특정한 경계로 놓고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신체가 주제가 된 거야. 이 르꼬흐는 미학에서 뗄 수 없는 영역이 된 거야. 생명 정치는 인간의 신체, 동물의 신체, 그리고 이 세계의 우주 만물에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아름다운 것, 미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의 미학의 동향이라. 그러니까 이미 미학적 인식이 아니라 철학의 존재론의 중심부에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미학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것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것과 관계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셸 푸코의 미학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랑시에르가 미학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아감벤이 미학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몬타니와 포르미가 미학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그죠? 21세기의 미학의 동향이 함께 토론되는 모든 곳에서, 거기에서는 언제나 이미 독특한 윤리적인 것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기술 문명에서, 생명공학 안에서 잃어버린 그러한 인간의 인간성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계 안에서의 타자로서 존재하는 비인간적인 것과의 관계, 세계 공동체로서 이 타자적인 것과 인간은 어떻게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지, 이 공동적인 것에는 언제나 정치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미학적인 거라고 합니다. 이 생명은 인식될 때 언제나 감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권력은 언제나 이 감각을 훈련시켜 우리. 그러나 훈련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체를 형성할 수가 없어. 바로 훈련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철학이 필요한 거야. 이러한 미학, 새로운 미학들을 예도가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와 21세기의 미학의 동향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밌었죠, 그죠?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무엇보다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받으신 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 애청자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강좌의 클래스의 가치를 아시는 분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예도TV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예도 물러갑니다. 추스.